안녕하십니까? 인류 문명의 위대한 여명, 그 찬란한 시작점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역사 이야기의 한 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시간 여행의 목적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활한 진흙평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두 개의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훗날 그리스인들이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의미로 메소포타미아라 불렀던 바로 그 지역에서 수메르인들은 인류 최초의 진정한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베어낼 울창한 숲도 채석할 거대한 산도 없었습니다. 땅에서는 금속 한 줌 나지 않았고 성벽을 쌓을 단단한 돌도 수레를 끌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둑의 풍부한 진흙, 발밑에 흔하디 흔한 그 재료를 가지고 눈부신 발명으로 가득한 도시를 세웠습니다. 가장 평범한 물질을 진보의 원동력으로 바꾼 것입니다. 수메르인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그저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문제 해결사이자 조직가였으며 혁신가였습니다. 한때 그들의 농작물을 휩쓸어가던 홍수를 통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고 하늘과 하루, 그리고 원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나누었습니다. 진흙을 빚어 인류 최초의 문자를 만들었고 벽돌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넣어 그들의 야망을 오늘날까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직 거칠고 불확실했던 그 시절, 그들은 자연을 인간의 필요에 맞게 길들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수메르의 유물들은 소박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쐐기 문자가 새겨진 진흙판, 햇볕에 구운 그릇, 나무로 만든 쟁기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이 하나하나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거대한 실험의 일부였습니다. 필요와 상상력에서 비롯된 발명을 통해 수메르인들은 도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와 시스템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물품을 대량 생산하고 노동력을 조직했으며 무역을 기록하고 가깝게 느껴지면서도 헤아릴 수 없는 신들을 위한 거대한 신전을 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아이디어 중 상당수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여전히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60분 단위로 원을 360도로 측정하는데 이는 모두 수메르 수학의 유산입니다. 우리는 벽돌로 도시를 짓고 바퀴로 물건을 옮기며 문자로 우리의 삶을 기록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계곡에서 그들이 시작한 것은 이후의 모든 문명에 영향을 미친 거대한 물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고대 수메르의 가장 영향력 있었던 9가지 발명을 탐험합니다. 토기, 문자, 수리공학, 전차, 쟁기, 방직 공장, 벽돌, 야금술, 그리고 수학. 이 각각은 석기 시대에서 현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밝힌 인류 독창성의 불꽃을 상징합니다. 질서, 효율성, 그리고 의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메르인들은 더 나은 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인간다움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지식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위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고대 도시 우르크의 어느 긴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갈대 그림자가 길어지고 벽돌담이 낮의 열기를 되돌려 뱉는 골목길을 걷고 있다면 안뜰문 너머에서 규칙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진흙이 연주하는 음악이었습니다. 축축한 흙을 틀에 넣고 찰싹 내리치는 소리, 도공이 흙덩이를 완벽한 곡선으로 빚어낼 때 물레가 웅웅거리는 소리, 갈대와 마른 똥이 불길을 유용한 격정으로 끌어올릴 때 가마가 타닥거리는 소리. 수메르에서 진흙은 먼지처럼 흔했지만 도시의 작업장에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떠받치는 척추가 되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단순히 항아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똑같은 항아리를 수없이 반복해서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항아리는 옆에 놓인 다른 항아리들과 너무나 똑같아서 아무런 차이도 느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성취야말로 규모의 경제를 발견한 사회의 명백한 증표입니다. 자연환경이 그들에게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남부 메소포타미아에는 돌도 나무도 거의 없었습니다. 강에서는 목재를 얻을 수 없었고 평야에는 채석장이 없었죠. 수메르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원하는 모양으로 빚어 구우면 그 형태를 기억하는 다루기 쉬운 진흙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진흙으로 집과 신전의 벽돌을 찍었고 상인들을 위한 인장과 서기들을 위한 점토판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흙을 수백, 수천 개씩 만들 수 있는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는 방법을 찾아낸 것은 바로 도공들이었습니다. 곡물을 저장하고 맥주를 운반하며 노동력을 계산하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먹여야 하는 문명에게는 한 명의 장인이 평생에 걸쳐 만드는 아름다운 그릇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좋고 빠르고 똑같이 만들어진 용기가 절실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야기를 쓰레기 더미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도시의 성벽 밖에서 발굴자들은 부주의한 사람들이 버린 것처럼 보이는 깨진 그릇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그릇들은 두껍고 장식이 없으며 가장자리는 단순하게 비스듬히 깎여 있습니다. 대부분 두 손을 모은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수메르의 배급용 그릇이었습니다. 하나의 표준화된 목적으로 만들어져 그 쓰임이 다하면 버려졌습니다. 이것은 즉흥적인 행위가 아닌 체계적인 시스템을 말해줍니다. 감독관은 한 계절의 노동기간 동안 수로를 파는 인부들이나 신정건설 인력에게 곡물이나 빵, 맥주를 정확히 측정된 양만큼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그릇에 담아서 말이죠. 모든 그릇은 이전의 것과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그릇들은 한쪽에 치워지거나 발밑에서 부서졌지만 아무런 손실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안뜰 가마에는 또 다른 그릇들이 깔끔하게 쌓여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 종이컵과 같은 개념으로 인류 최초의 대규모 노동 관리를 가능하게 한 혁신이었습니다. 이 대량 생산의 첫 단계가 물레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스듬한 테두리의 그릇은 보통 손으로 틀에 눌러 만들었습니다. 매일 수백 번씩 반복되는 동작으로 진흙을 눌러 찍어냈습니다. 결과물은 우아하지 않았지만 속도는 빨랐습니다. 표준화된 틀과 숙련된 손은 인류 역사상 새로운 것, 즉 시민적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일회용 용기를 탄생시켰습니다. 도공의 물레는 이 과정의 가속기이자 변혁자로 등장했습니다. 초기에는 느리게 돌아가는 판이 도공이 그릇 모양을 잡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장인이 흙을 매만지는 동안 다른 사람이나 발이 회전판을 계속 움직이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기원전 4000년대 후반이 되자 물레는 더 빠르고 자유롭게 돌아갔습니다. 숙련된 도공은 회전하는 흙덩이에서 순식간에 항아리 하나를 뽑아내고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한때 1시간이 꼬박 걸렸던 형태를 오후 동안 수십 번 반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속도가 균일함과 만나 산업을 낳았습니다. 작업장문 뒤에는 현대인에게도 친숙하게 느껴지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도시의 신전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관리자, 창고, 긴 재고 목록을 갖춘 경제 엔진이었습니다. 수로 가장자리에서 진흙을 모아 적절한 굵기가 될 때까지 구덩이에 담가두었고 갈대, 재, 완결을 섞어 갈라짐을 줄였습니다.
견습생들은 발로 진흙을 밟아 다진 후 경험 많은 기술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은 습관처럼 흙덩어리의 무게를 재어 어떤 이는 틀에 눌러 그릇을 찍어내고 다른 이들은 물레를 돌려 물과 기름을 담을 우아한 항아리, 곡물을 담을 키 큰 저장 용기, 양조용으로 입구가 넓은 냄비를 만들어냈습니다. 먼 구석에서는 감독관이 가마에 불을 돌보며 늪에서 베어온 갈대와 뜨겁고 꾸준하게 타는 마른 똥으로 불을 지폈습니다. 이 일에는 낭만이라고는 거의 없었지만 반복되는 동작 하나하나에 힘이 실리는 장인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량 생산된 토기의 혜택은 수메르 생활의 모든 부분에 미쳤습니다. 수만 명의 도시에는 필수품을 저장하고 운반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곡물은 축축한 더미에 있으면 썩고 맥주는 엄격하게 관리된 용기에서 발효되어야 하며 물은 수로와 강에서 안뜰과 옥상으로 날라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용기 없이는 도시 생활의 규모가 붕괴됩니다. 수메르인들은 저렴하고 가볍고 그것을 만지는 모든 손이 이해할 수 있는 해답을 만들었습니다. 장기 보관을 위해 그들은 큰 항아리 안쪽에 역청을 바르고 소유권이나 출처를 기록한 원통형 인장을 찍은 점토마개로 밀봉했습니다. 일상용으로는 발굴자들이 파는 곳마다 가정 쓰레기에서 나타나는 작고 중간 크기의 그릇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물의 엄청난 수와 그 형태의 제한된 범위는 수메르의 토기가 실용성이라는 표준화된 언어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릇의 테두리만 봐도 무엇을 담았는지 어떻게 따를 수 있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표준화된 용기는 무역 또한 바꾸었습니다. 라가시의 부두에서 배에 짐을 싣는 상인은 자신이 운송하는 항아리들이 꽉 들어맞고 여정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표준화된 형태는 서로 단단히 쌓을 수 있었고 안정성을 위해 갈대 매트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배의 화물칸의 질서를 가져왔고 수로를 따라 강을 지나 걸프만으로 더 먼 시장으로의 긴 여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토기는 또한 정체성과 통제의 표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마개와 항아리 손잡이에는 종종 기관이나 관리의 이름을 나타내는 인장 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르기 전에 진흙 위로 굴려진 이 인장들은 예배나 사냥 장면, 그리고 가문이나 신전을 명시하는 문구를 남겼습니다. 봉인된 마개는 곡물 항아리가 특정 창고에서 지급되었거나 기름 항아리가 특정 교단 구역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종이나 금속 자물쇠가 없던 세상에서 젖은 진흙은 관리의 연쇄 과정을 기록했습니다. 기술 자체도 지능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초기 가마는 단순한 상승 기류 구조였습니다. 불은 아래에서 타올랐고 뜨거운 공기는 그릇들 사이로 솟아올랐습니다. 가마지기는 경험을 통해 항아리를 두드렸을 때 맑은 소리가 나거나 그릇이 깨지기 쉬운 생을개서 단단한 도자기로 변하는 시점을 배웠습니다. 물레는 속도 이상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희귀한 재능이 아닌 과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품질과 아름다움의 척도로서 대칭을 도입했습니다. 물레가 돌 때 진흙은 움직임 자체가 설정한 규율에 복종합니다. 숙련된 도공은 손가락 끝과 손바닥으로 진흙의 상태를 읽으며 적절한 순간에 가하는 미세한 압력의 변화로 항아리 벽을 얇고 곧게 뽑아 올립니다. 대량 생산된 토기의 사회적 의미는 똑같이 놀랍습니다. 초기 마을 생활에서 항아리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여성이 만드는 간의 수공업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전 도시에서는 바로 그 여성이 할당량이 기록되고 양모와 곡물로 배급을 받는 감독 하위 집단에서 일했을 것입니다. 전문화가 심화되면서 노동 분업이 이루어졌고 일부 사람들은 좁은 과업에 매우 능숙해졌습니다. 물론 아름다움의 섬광도 있었습니다. 모든 수메르 항아리가 평범했던 것은 아닙니다.
광택 있는 표면과 미묘한 채색띠가 있는 고급 토기는 무덤이나 궁전의 윗방에서 발견됩니다. 완벽하게 둥근 몸체와 솟아오른 목을 가진 주전자는 우아함을 아는 도공의 솜씨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수메르의 대량 생산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사실 평범한 삶의 새로운 리듬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알려진 양을 담는 항아리에 담아온 물로 시작됩니다. 빵은 너비와 깊이를 감으로 아는 넓은 그릇에서 반죽됩니다. 맥주는 양조업자가 이해하는 속도로 다공성 벽이 숨을 쉬는 용기에서 발효됩니다. 이 모든 행위는 표준화된 형태의 그릇에 의해 인도됩니다. 그리고 그 형태들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곳에서 동일함을 기대하도록 가르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대는 토기 이상의 것을 형성합니다. 그것은 장부와 일정, 그리고 계획을 만드는 사고방식을 형성합니다. 결국 수메르인들이 진흙으로 이룬 것은 인간이 어떻게 제약을 이점으로 바꾸는가에 대한 모델입니다. 그들에게는 대리석이 없었기에 진흙을 구워 맑은 소리가 날 때까지 만들고 그것으로 수천 가지 유용한 형태를 빚는 법을 배웠습니다. 숲이 없었기에 늪에서 연료를 찾고 가마를 필요에 맞게 조절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천재를 격려하는 대신 많은 손이 몇 가지 일을 잘 하도록 가르치고 그 손들이 함께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 인내심에서 도시 생활의 유형적 기반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르크의 강가 들판에 물을 대고 바지선들이 부두로 돌아왔을 때 한 젊은이가 무릎 위에 축축한 점토판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점토판은 낮의 열기를 머금고 미세한 실트 냄새를 풍겼습니다. 오른손에는 삼각형 촉으로 자른 갈대 필기구를 쥐고 왼손으로는 점토판을 고정한 채 그의 손목은 누르고 떼는 숙련된 리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훈련 중인 석이었고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성벽이나 운하보다도 더 심오하게 미래를 바꿀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정지시키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문자의 시작은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망각에 대한 치료제이자 신뢰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수백 명의 노동자가 배급을 받고 수백 개의 항아리가 매주 창고에 도착하는 도시에서 기억력만으로는 장부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흙은 가능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우르크 유적에서 발견한 가장 오래된 문서는 기도문이나 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록, 숫자, 그리고 상품 목록입니다. 개인의 회상에만 의존하기에는 너무 커져버린 사회의 회계 장부였던 것입니다. 보리 몇 대, 양모 몇 묶음, 맥주 몇 항아리. 처음에는 뾰족한 도구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항아리는 작은 타원형처럼, 양은 막대기 그림 동물처럼, 머리 하나는 사람 한 명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체계는 직접적이고 실용적이었으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은 놀라웠습니다. 인류는 진흙에 새긴 표시가 공간과 시간을 넘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야기가 아닌 기록으로 기관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완전한 문자로의 전환은 점진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관리자들은 사물뿐만 아니라 이름도 기록해야 했습니다. 주고, 받고, 빚지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기호가 그것이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는 음절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음성적 사용은 체계를 그림의 한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필기구 자체도 변했습니다. 뾰족한 끝으로 그림을 그리는 대신 서기는 자른 갈대를 진흙에 눌러 쐐기 모양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새로운 기술은 더 빠르고 깨끗했습니다. 그렇게 쐐기 문자, 즉 서령 문자가 탄생하여 수메르에서 시리아에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점토판을 뒤덮게 됩니다.
문자는 즉시 도시 생활의 질감을 바꾸었습니다. 배급을 발행하는 행위는 기록이 남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토지 이전, 대출, 결혼 계약서가 기록되고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신뢰의 성격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당사자들의 평판과 이웃들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전기록 보관소에 보관된 문서에 고정될 수 있었고 어떤 분쟁이 생기면 다시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흙 자체는 훌륭한 기록 보관 매체였습니다. 건조한 기후에서 점토판은 단단해져 수세기 동안 지속됩니다. 우연한 화재로 창고가 불타면 그 안에 있던 문서 더미는 건물이 무너진 후에도 살아남을 정도로 단단하게 구워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고대 도시의 잔해 속에서 한때 나무 선반이 있던 자리에 놓인 점토판 퇴적물을 발견합니다. 이런 퇴적물로부터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세고 약속했는지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의 세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세종대왕께서 백성을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한글을 창제하신 것처럼 문자가 특정 지식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인류 역사의 첫 사례였습니다. 문자는 또한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목록을 만드는 것은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것을 베끼는 것은 그 질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물고기, 새, 돌, 나무 등 범주별로 묶인 단어열을 베껴 썼습니다. 이는 문자가 창고뿐만 아니라 정신을 섬기기 시작했음을 말해줍니다. 문자는 또한 신화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한 기호가 사물뿐만 아니라 소리를 담게 되자 문학으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한때 신전 군내에서만 을조려지던 신들에 대한 찬가는 이제 복사되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위한 애가는 교훈과 위로로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속담은 젊은이들의 도덕을 형성하는 모음집으로 엮일 수 있었습니다. 수메르에서 문자의 발명은 도시의 제2의 정신을 부여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정신이 성문에서의 대화와 들판에서의 외침이라면 두 번째 정신은 그 대화의 메아리를 도시 반대편이나 계절 반대편의 누군가가 답할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간직하는 점토판입니다. 이 두 정신이 함께 작용하여 공간과 시간을 넘어 조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문자 없이는 수메르의 규모는 자체의 복잡성 무게에 짓눌려 붕괴했을 것입니다. 문자 덕분에 도시는 성장하고 수천 명의 노력을 결합하며 에너지를 통제하고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쟁기가 첫 밭고랑을 내고 필기구가 첫 세기를 지늘게 새기기 전에 수메르 사람들은 물의 언어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땅은 역설의 땅이었습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평평하고 나무 없는 땅이었지만 관대함에서 살인적인 분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분을 가진 두 개의 큰 강이 그곳을 흘렀습니다. 이곳 하늘은 비에 인색하고 강은 비옥한 토사와 공포를 함께 주었던 바로 그 땅에서 수메르인들은 최초이자 가장 중요한 환경 통제 시스템 중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평야를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삽과 바구니, 그리고 왕조보다 오래갈 끈기 있는 계획 습관으로 말입니다. 첫 교훈은 가장 간단했습니다. 물은 인도되어야 한다는 것. 기원전 4000년대 초부터 가족과 이웃들은 강둑에서 자신들의 밭까지 작은 수로를 팠습니다. 마을들은 힘을 합쳐 주 강과 평행하게 흐르는 더 넓은 운하를 팠고 그 운하는 다시 인맥처럼 2차, 3차 수로로 갈라졌습니다. 한반도의 조상들이 저수지를 만들고 볼을 쌓아 물을 다스렸던 것처럼 수메르인들에게도 물을 통제하는 것은 문명의 흥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 작업에는 근육 이상의 것이 필요했습니다.
달력과 상호 의무가 요구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준설하지 않으면 한 해는 맑게 흐르던 수로가 다음 해에는 막혀버렸습니다. 도시 지도자들과 신전평의회는 물이 줄어들고 강바닥이 드러날 때 노동력을 소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한 사람이 제방구역을 보수하지 않아 홍수가 그 틈으로 터져나오면 그는 이웃들의 손실에 대해 곡물로 빚을 져야 했습니다. 평야가 하나의 정원일 때 한쪽 벽의 구멍은 모든 밭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고대의 원칙이었습니다. 관계시설의 규모는 경제와 인구를 동시에 바꾸었습니다. 통제된 흐름으로 물을 댄 밭은 더 많은 수확량을 더 예측 가능하게 생산했습니다. 잉여 곡물은 장인, 서기, 군인, 사제를 부양했습니다. 관계는 단순히 흙에 물을 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확실성을 더했고 확실성은 도시 계획의 첫 번째 요구 조건입니다. 밭이 얼마나 줄 것인지 측정할 수 있어야만 노동력에 대한 배급을 약속할 수 있고 물을 통제할 수 있어야만 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업 뒤에는 막대한 인적 비용과 조직이 있었습니다. 수로망의 연간 유지 보수는 아마도 수메르 도시의 가장 큰 반복적인 공공 프로젝트였을 것입니다. 수로 검사관과 그의 직원들은 끈과 막대로 높이와 경사를 측정했고 서기들은 인부 명단을 관리하며 출석 여부를 기록했습니다. 수리공학의 선물은 식량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물은 상품을 운반했습니다. 양모천이나 벽돌 더미를 실은 바지선은 육로의 어떤 상단보다 더 멀리, 더 저렴하게 운하를 통해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수로망을 정비하여 도시와 도시를 끄내 꿰인 구슬처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물방울 하나하나가 염분을 지표면으로 가져와 증발하며 남깁니다. 수십 년에 걸쳐 토양에 염분이 축적되면 한때 잘 자라던 작물들이 말라 죽습니다. 사람들은 밭을 번갈아 경작하고 밀 대신 염분에 강한 보리와 같은 작물을 심는 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해결책은 다음 문제의 조건을 바꿉니다. 수메르인들은 아마도 역사상 처음으로 이득과 부채가 함께 붙은 계약금을 미래에 넘겨주는 관리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르의 왕릉에 죽은 자와 함께 묻힌 조개 껍데기와 역청 모자이크 위에는 전차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쪽에는 잔치와 악사들, 풍요의 평온한 얼굴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움직임과 소음이 있습니다. 4개의 바퀴 달린 수레가 쓰러진 적들 위로 굴러가고 마부들은 팽팽한 고삐를 쥐고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힘입니다. 근육을 운동량으로, 운동량을 공포로 바꾸는 바퀴 달린 단상입니다. 수메르인들은 가장 오래된 마을의 발견, 즉 둥글고 굴러가는 것을 길들인 동물과 결합시키고 그 위에 무기를 든 병사를 태웠습니다. 그 결합 속에서 우리는 기동전의 첫 희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초기 전투용 차량은 후대 왕국의 우아한 이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회전할 때마다 땅을 쿵쿵 내리치는 4개의 통짜 바퀴를 가진 무거운 수레였습니다. 마부가 서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하고 높은 측면의 나무 상자였고 그 옆에 전사는 창을 던지거나 도끼를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수레는 힘과 안정성을 위해 4마리의 동물이 나란히 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 무뚝뚝한 도구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장인들은 더 나은 접합 기술로 차체를 가볍게 했고 바퀴는 무거운 판자 서너 개를 십자형으로 만들어 테두리를 두르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통짜였지만 완전한 원판보다는 덜 무거웠습니다. 초기 전차의 용도는 다양했습니다. 전투에서 몇 대의 수레는 적의 전열을 무너뜨리고 공황을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사냥에서는 광활한 초원에서
야생동물을 추격할 수 있었습니다. 의식에서는 수레의 선 통치자가 명령과 질서를 과시했습니다. 그의 손에 쥔 고삐는 예측 불가능한 힘에 대한 통제의 가시적인 은유였습니다. 이 차량들의 존재는 물류 또한 바꾸었습니다. 수레는 무기상자나 예비 창더미, 물가죽과 도구를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귀족을 들 것보다 훨씬 빨리 후송하여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전투부대가 식량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원부대와 연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차의 상징은 상상력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통치자들은 머리 위로 양산이 받쳐진 채 평화롭게 수레를 타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후대의 돌부조에 새겨진 전투 장면에서 차량은 더 가볍고 신속해졌으며 바퀴에는 공기를 가르는 듯한 바퀴살이 달렸습니다. 수메르의 수레는 이 계보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설 수 있는 단상을 만들어 어떤 사람보다도 빨리 움직일 수 있게 하려는 첫 번째 명백한 신호입니다. 평야의 아침은 나무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아니라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작은 소음과 함께 왔습니다. 제방 너머의 탁 트인 들판에서 한 남자가 오래된 흑 색깔의 나리 아래로 구부러진 나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두 마리의 소가 무게를 옮기며 차가운 공기 속으로 증기를 내뿜었습니다. 그가 자루를 들어 올리고 날을 땅에 대자 소들이 몸을 기울였고 날은 흙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의 첫 밭고랑이 씨앗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좁은 강처럼 열렸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하고 꾸준했으며 수메르 이야기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쟁기 이전에 밭은 완강한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소의 힘과 결합했을 때 쟁기는 한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농사 규모를 바꾸었습니다. 숙련된 손이 이끄는 한 쌍의 동물은 한때 작은 구석을 파는 데 걸렸던 시간 동안 아침부터 해 질녘까지 줄줄이 밭고랑을 열 수 있었습니다. 쟁기를 끄는 소와 농부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하고 정겨운 풍경입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농사 기술을 넘어 동물과 인간, 그리고 땅이 맺는 깊은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수메르인들에게 이 파트너십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수메르의 조용한 천재성 중 하나는 씨앗 파종기를 결합한 쟁기였습니다. 쟁기 몸체에 씨앗 깔때기를 연결하여 날이 흙을 열면 측정된 양의 씨앗이 갈라진 틈으로 떨어지고 흙이 다시 그 위를 덮었습니다. 이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작업을 동시에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도구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운 것을 기록했습니다. 기원전 3000년대 초의 점토판에는 배급과 빈만큼이나 분명하게 농사법에 대한 실용적인 지침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흙이 이런 색과 질감을 보일 때 씨앗을 뿌려라. 강물이 높을 때는 수로를 파지 마라. 소에 상처가 나지 않게 하고 쟁기날을 무디게 두지 마라. 쟁기는 밭 이상의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일의 지도와 시간의 의미를 바꾸었습니다. 씨 뿌리기는 이제 하나의 캠페인이 되었습니다. 이웃이 자기 팀을 데려와 밭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고 정해진 시간에 수로 관리인이 수문을 열면 물을 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쟁기는 도시를 먹여 살리고 군인, 음악가, 석공의 비용을 댈 잉여 생산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소와 쟁기로 경작한 1에이커의 땅은 괭이로 판 1에이커보다 한 계절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생산합니다. 도시의 성벽 너머의 들판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제때에 한 구획을 갈지 못하면 단순히 한 가정이 굶주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신전 주방과 궁전의 임금,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쳤습니다. 라가시의 첫 새벽빛이 비칠 무렵 시장 가판대가 요란하게 열리고 서기들이 점토판 지배자리를 잡기 훨씬 전에
두꺼운 벽 뒤에서 다른 도시가 깨어났습니다. 오후면 빵과 삶은 대추 냄새로 가득 찰 안뜰이 솜을 편 양털에 희미하고 가루 같은 향기로 채워졌습니다. 여성들은 제방 너머 축축한 목초지에서 방목된 양의 등에서 벗겨낸 양털 더미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들은 섬유를 가늘고 균일한 실로 뽑아내어 숙련된 손가락 놀림으로 회전하는 가락바퀴에 공급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의 한가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장이라는 단어가 붙기 전에 산업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숙련된 손들을 하나의 권위 아래 모아 도시 전체를 입히고 평야가 줄 수 없는 나무와 금속 값을 치를 수 있는 양의 옷감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신전과 궁전은 가축대를 장부에 기록하고 목초지를 할당했습니다. 그들은 털 깎는 시기를 기록하고 서기들이 들어 올려 판단할 수 있는 바구니에 양털을 담아 무게를 쟀습니다. 그 측정치로부터 기획자는 한 계절에 얼마나 많은 의복을 생산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음 털 깎기 전까지 양털을 옷감으로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필요할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모인 장소는 가정집보다는 방직 공장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작업장은 압도적으로 여성들로 채워졌습니다. 보리와 맥주 배급이 매월 초에 지급되었고 할당량을 초과 달성하면 보너스로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직물은 빠르게 무역의 통화가 되었습니다. 수메르는 자원이 부족했지만 수레에 실을 만큼의 양털과 옷감을 주었습니다. 상인들은 갈대매트로 싼 옷감로를 운하배에 싣고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수로망을 따라 걸프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멀리서 구리와 단단한 나무를 가져온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옷감은 세고 측정할 수 있었으며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는 지불수단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결국 이 9가지 발명품은 개별적인 천재성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서로 얽혀있고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함께 작용하여 인류 최초의 위대한 문명을 떠받친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벽돌은 토기 기술에서 발전했고 문자는 대량 생산된 물품을 관리하기 위해 탄생했으며 수로는 쟁기가 경작할 밭에 물을 대주었고 방직 공장의 번영은 바퀴 달린 수레와 배가 실어 나를 무역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가장 기본적인 재료인 진흙과 물, 그리고 인간의 끈기와 상상력만으로 수메르인들은 우리 현대 세계의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래된 유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협력과 시스템,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자 하는 인간 정신의 영원한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메르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시작점인 것입니다.